저 지금 감독님이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좀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대한해협 해전의 예. 그 가치, 그 의미가 그 정말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감독님께서는 대한해협 해전에 관련된 내용을 시나리오 해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한해협해전을 설명을 하려면 백두산함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백두산함 얘기를 하려면 일제시대처럼 들어가야 돼. 너무. 그래서 저도 시나리오를 쓰면서 시나리오가 세 군데서 원래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 다른 데서 포기를 한 것 같고, 저도 제일 처음에 시나리오 초고를 보면 대부분의 장편 영화 시나리오가 100장의 AF 용지, 아주 분당 한 1분에서 1.5분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100장도 요즘에 많아서 한 80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2시간짜리가 한 100분 정도 되고. 근데 제가 300페이지가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다 담으려면은 대하 미니 시리즈로 먼저 TV에서 가야 되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나면 이제 차포 다 떼어놓고 나서 이제 영화로 가면은 훨씬 쉬워지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부터 설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삼면이 바다였기 때문에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거, 자원이고 지켜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손원일이라는 사업가를 데려와요. 중국 그 임시정부 때 알게 된 사람이라서 가지고 대한민국 최초 해군 제독을 만드십니다. 해군을 만들게 시켜요. 그런데 당시에 뭐 해군들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군복도 없었어요. 초창기 때는. 군복도 없어서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이제 육군이 이제 대부분의 모든 걸 다 군을 지휘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해군을 만들었는데 이제 군함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손원일 제독이 자꾸 이제 욕을 한 거죠. 군함이 사야 된다 하는데 우리나라에 돈도 없고 일단 육군도 반대를 하고, 비행기 한 대 더 사오는 게 낫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육군, 공군, 해군 순이었으니까 당시에.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 해군 장교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진해, 부산 이쪽을 돌면서 이제 그 군인들 이렇게 자기들 봉급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와이프들이 삭바느질하고 이제 금반지 같은 결혼 반지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 돈을 모은 게 15,000불 정도가 돼요. 그 당시에 15,000불을 모았다는 것은 진짜로 말 그대로 그냥 장교들, 이렇게 군복도 없는 장교들이 돈을 팍팍 다 긁어 모았다라는 거죠. 안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손원일제독이 그 돈을 갖고 간 거죠. 꼬깃꼬깃 해준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보고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국민들이 원하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가 끝까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면서 이제 국고 45,000달러를 더 이제 투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돈 갖고 살라 하니까 살 게 없잖아요.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아름아름 미군한테 도움을 받았더니, 그렇다라면 예전에 쓰던 거 교육용으로 쓰던 거 있는데 그거를 사서 이제 조금 이제 자기들이 이제 포 몇 개 이제 붙여주면 또 군함으로서의 뭔가 쓸모는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해군들이 장교들이 이제 갑니다. 미국으로 갔더니 이제 군함도 아니었던 거죠. 군함도 아니고 개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원양어선 이제 다 그냥 폐기 처분할 원양어선 정도인 거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가서 기름칠하고 닦으면서 일일이 닦고 다 고쳐가지고 가지고 온 거죠. 하와이 가가지고 하와이에서 미 해군에서 이제 자주포라든가 이런 거 이제 미사일 같은 거, 대포 같은 거 이걸 다 달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때 하와이 주민들이 그때 다 노예처럼 이제 이민을 가서 살고 있었던데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해서 파인애플 농장에서 뭐 애니깽이라고 해서 멕시코에서 이렇게 선인장 노예만 여러분들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것은 하와이 파인애플 농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하와이다 보니까, 확실히 자유주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었죠. 돈을 모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하와이 주민들이 또 돈을 모아서 또 이제 해군들한테 줘가지고 그런 이제
총알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이제 가까스로 군함의 형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던 게 백두산함이었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얼마나 못 살면서도 사람들이 희망을 얘기했었냐면 그 허접한 배를 보면서도 영어로 배 이름이 화이트헤드였습니다. 화이트헤드. 백두산함이잖아요. 그래서 백두산함으로 지어진 거였어요. 배 이름이. 예. 그러니까 이것은 천상 우리한테 가야 될, 우리하고 인연이 되는 배고, 이것은 우리한테 행운을, 백두산 같은 행운을 불러줄 것이다 해서 백두산함을 지었던 거고, 그 행운이 그대로 맞아 들어갔던 거죠. 가지고 6.25 전쟁이 딱 터졌을 때, 러시아에서는 탱크라든가 기관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송선 100까지, 전함까지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북한에도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준 상태였었는데, 그때 백두산함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끝났죠. 그러니까 당시에 러시아 수송선이 군인들 잔뜩 태우고 오기 때문에 아무리 러시아 수송선이라도 수송선이다 보니까 속도가 느렸던 거예요. 근데 북한이 오판을 했던 거죠. 대한민국에선 전함이나 전투함 이런 게 없으니까 속도가 얼마 안 되니까 이 정도만 가도 못 따라온다 생각하고 삥 돌아서 올 거니까 거기까지도 못 나온다 생각하고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고물 같은 전투함이지만 고물 같은 놈이 딱 나타나서 쏴버리기 시작하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몰살을 당했던 거죠. 정확하게 추측은 안 되지만 왜 그냥 배를 침몰시켰기 때문에 그 인원이 충돌이 안 되지만 당시 사병들이 이렇게 망원경으로 확인하고 배의 크기로 봤을 때 최소한 1000명 이상은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정식 보고고요. 대한해 해배전이 국내에서는 약간 무시가 됐지만 미 해전사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만 할 때 미드웨이 해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위치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군 전사를 보면 인천 산일작전도 굉장히 위대하게 치지만 대한해 해전을 상당히 많이 건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만 모르고 있었던 거. 지금 대한해전 이야기, 대한해협해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얘기를 예전에 얼마 전에 듣고 나서 참 대단하다. 이 백두산함이 없었으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있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까 저는 좀 전에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최영섭 함장님이 퇴역을 하시고 나서의 이야기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노량진 수산시장 이야기는 전혀 기대하지는 못했던 건데, 감독님이 이 책을 갖다 쭉 보시면서 한 번은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최영섭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최영섭에서 이런 부분이 참 감동 깊었다, 그런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거가 있을지요? 책을 읽으면 군인으로서의 최영섭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최영섭이 보여요. 네, 그래서 자서전이나 표현을 안 썼던 건데,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나면 군인으로서 최영섭 대령이라는 존재로서의 어떤 군인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 같아서 자서전이라는 이름을 뺐던 이유가 그겁니다. 딱 보면 책을 끝까지 딱 덮고 나면 군인으로서의 최영섭이라는 존재는 머릿속에 사라져요. 그냥 인간 최영섭이 남는데, 그 인간의 모습이 대한민국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들이 쭉 나오는 거죠.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그 에피소드 중에서 특히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한국 해양소년단, 거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양소년단을 확 키웠던 분이신데,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의 고아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민족의 성지 고아도라고 이제 최영섭 대령님이 쓰신 책도 있는데, 그 탐방을 이제 한국해양소년단하고 가서 했는데 어린아이가 딱 물어봤던 거예요. 왜 그런데 이렇게 추모공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인데 왜 이렇게 잡풀도 많고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아무것도 개발 안 되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어른으로서의 어떤 미안함 이런 게 굉장히 강했다고 하면서 이제 더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책도 쓰시고 계속적으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인간적인 부분이었던 건 뭐냐면
인간적인 부분이었던 건 뭐냐면 정말 미치도록 50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이제 뭘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뭐를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게 그렇다면 소문 없이 누군가에도 알려지지 않고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죽어간 전쟁 영웅들에 대한 것을 발굴해야지 나가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거 죽음을 목도했던 자기 부하 2명 있잖아요. 그 2사람의 가족들을 찾는데 굉장히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최재형 원장까지 잡아다가 부르고 막 온 가족을 다 동원해서 그다음에 경찰, 군대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찾아낸 거죠. 가족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전병희 김창학이라는 사람들의 가족들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분의 사진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사진들을 갖다가 액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동생들이 이렇게 오빠 얼굴 이렇게 만지면서 펑펑 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령님께서 그분들한테서 고마워하세요. 그분들한테 좋은 전우들을 만났고 그분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줬고 자기는 살아있는 자로서 그분들이 이제 못다 이룬 것을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라고 하고 그 모든 영광들을 죽은 전우들한테 제3자한테 다 돌립니다. 훈장도 부하 후배들 줄 정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이제 책을 딱 덮고 나면은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여기서 노골적으로 이제 크리스찬들 몸이니까 크리스찬의 모습을 봤죠. 이거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하는 건 좀 심하지만 본인도 싫어하시겠지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걸로만 따졌을 경우로 따져보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또 조선일보에 또 기자님이 김성훈 기자님도 계시는데 한번 기자님의 질문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질문할 내용들을 거의 다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책 외적인 거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선일보 자회사인 조선펍이라는 매체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어쨌든 이제 최재형 원장님에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님의 어떤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기는 또 최근에 이제 그 정계 진출 관련해서는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제 당연히 그렇죠. 공직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고 그런 상황인데 그 감독님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이제 여러 번 마주치셨고 또 그 최영섭 대령님하고도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또 느끼신 바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 감독님의 생각이라서 또 원장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가장 그 대령님을 닮은 아들이 최재형 그 원장님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자식들은 네. 그 사실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6.25 때랑은 또 이제 그 펼쳐지는 상황은 다르지만 근데 그 대령님께서는 정말 그 자신의 생애를 다해서 이게 그 군인으로서 그 나서서 이제 그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또 시대가 또 그런 인물을 요청하는 것 같아서 그 감독님께서 보실 때 최재형 원장님께서 지금은 입장을 표명하시기 어렵지만 혹시 뭐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좀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경험에 보신 바에 의해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대선 뭐 하신다는 소리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 책임 못 지는 건데. 그렇죠. 당연히 그분 입장에서야 답을 못 주시죠. 못 주시는데 저는 기본적인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책을 읽고 그다음에 최영섭 대령님 만나고 그 가족들 만나 뵙고 최재형 원장님도 만나 뵙고 온 가족을 한번 다 뵀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도 들었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라가 정말 위기라면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판단하시면 나라가 정말 위기라는 판단을 하시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다가 아니라 이제 그것은 뭐 어떻게든 지금 어쨌든 뭐 코드가 이렇게 되겠지만 되겠다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준비는 제가 봤을 때는 되신 분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것이 이번에 이제 이 도서 작업 때문에 느껴진 건 아니고 저는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그쪽 집안하고 한 8년 전부터 연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한 5년 전부터 연결이 됐었는데 그 모든 것들 다 그때는 나는 최재형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저도 최근에 알았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최영수 대리님 만나는데 같이 나오시고 에? 당신이 왜 나와요? 그랬다가 에? 감사원장인데도 감사원장인지도 몰랐어요. 에?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본인들을 이렇게 밝히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셔야 된다.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있어요. 한국인들, 특히 한국인들의 좀 약간, 잘못된 면에서 좀 바라는 점이 있다라면 누군가 여기서 잘못된 버릇은 뭐냐면 누군가 나와주길 바랍니다. 제2의 이승만, 제3의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주길 바라는데 이제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옵니다. 또 나와봤자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나오자마자 밟아 씹어요. 지금 최재형 원장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벌써 이제 이쪽에서는 벌써 루머 돌고 있고 찌라시 돌고 있고 공격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소한 크리스찬들이라면 누군가를 기다리지 말고 나오게 하든 이 사람이 정말 최재형 원장님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교인들 싹 모아서 끄집어 나오게 하든 나오다라고 막 감사원 앞에 가가지고 깽가를 치면서 나와라 하든 끌어내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서서 최재형 원장을 만드시던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나온다라는 확신을 5월 말까지는 제가 어쨌든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분은 절대 답을 안 주실 거니까. 그리고 나서 만약에 확신을 가지게 되면 6월 달부터는 끄집어내기 위한 싸움을 저는 할 겁니다. 멱살을 잡든 감사원 앞에 대자보를 붙이든 무조건 나오게 할 겁니다. 왜? 지금 그분은 뭐냐면 맡겨진 임무에 충실함을 기본으로 갖고 계신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것도 공무원의 틀 안에서 구하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공무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로서의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감사원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못 나오십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끄집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타이밍이 애매하죠. 올 11월 달까지 그만두셔야 되는데 명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분이 나오려고 하더라도 못 나옵니다. 본인 입장에서 나 대선 나갈래요. 이거 감사원장 그만둘게. 절대 못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재형 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가하고 만들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분이 나올 수 있게 외부에서 분위기를 명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정치는 명분 싸움인 거고 공무라든가 이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만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네. 그런데 저는 나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명문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인데 최 대령님께서 그 어떤 과거에 보여주셨던 그 본인의 원칙을 지키는 삶, 그런 것들의 어떤 원칙을 타협하지 않았던 삶의 사례, 이것과 현재 그의 아들 되시는 분이 어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웠던 혹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그 난처한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 감내했던 순간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공통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족들 분들과 좀 교류를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점이라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공통점, 두 분의 공통점은 남한테 사랑을 통해서 봉사를 하시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절대 티를 안 내신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최재형 감사원장이구나라는 것을 작년 초에, 작년 6.25 끝나고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알게 됐으니까. 근데 그 전에 안면식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이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저는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영화 시사회를 하든 어떤 행사 같은 걸 좀 주로 만들잖아요. 6.25 그때 작년에 70주년 북콘서트도 했었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가끔 가다 보면은 얼굴이 조금 익어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선일보 김성훈 기자님처럼 얼굴 뵀는데요, 이렇게 이 정도로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조용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만 묵묵하게 해내시는 분인데 최영섭 대령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영섭 대령님도 자기가 기부를 하거나 후원을 하는 것도 가족들하고만 상의를 해서 가족들과 같이 이런 거지 그걸 세상에 알리지는 않아요. 근데 언론에서 이분이 영웅이시니까 언론 쪽에서 특히 해군 쪽에서 막 홍보를 해서 알려지는 것 뿐이지 그 외에 미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들 입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소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쭉쭉쭉 가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 출신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남한의 대한민국이 자신의 가족들을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풍요롭게 먹고 살고 해줬다라는 것에 대한 그 보온과 감사의 의미를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아주 기본 바탕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재작년에 어떤 분이 딱 그랬대요. 강연을 하고 나오면 강연료까지도 다 그냥 기부를 하셨던 분이시니까 어떤 기자인가 어떤 분이 딱 오셔가지고 그 대령님 그렇게 해가지고 돈 다 주시고 남는 거 없으시면 어떻게 해서 하시냐고. 그랬더니 대령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내가 가진 건 없어도 알고 보면 부자야 이러면서 내 밑에 자식이 따지고 보면 지금 소풍간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소풍 갔다고 하시거든요. 저세상으로 하느님 곁으로 소풍 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소풍간 아내까지 포함하면 35. 얼마 전에 또 증손주 하나 생겼다고 36이라는 거죠. 근데 애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다 잘 커가지고 잘 살고 있고 자기 가족 식구들 잘 먹여 살고 있고 이 정도면 됐고 나는 연금 받고 살고 있고 이제 손주들까지 커가지고 손주들까지 용돈 주니까 돈이 남아돈다 이거죠. 다 그것도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자기 가족을 받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렇게 많은 가족들을 다 잘 살게 이렇게 해주었던 이런 거에 대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거 있었고 그것이 어떤 한 가문이라는 형태의 것을 하게 되는 기준점이 됐던 것 같고 그것을 최재형 원장님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님 부부도 계속 기부를 하시고 자녀들까지 입양을 하시고 그 입양 단체에도 꾸준히 기부를 하시고 가지고 그다음에 그 입양 단체의 그 페이스북에다 이런 데다도 글까지 기고를 하셨어요. 가지고 더 사람들이 더 잘 입양할 수 있게. 가지고 얼마 전에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그 입양아 문제로 참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방에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한 방에. 그런 거죠. 그냥 그분은 가족을 잃어버린 아이들한테 가족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어른들이 할 일이다.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당연히 인간한테 주셨던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그 아이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그 작업들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최영섭 대리님하고 그때 제가 조금 느꼈어요. 그 부전자들이라는 것을. 왜? 그걸 보고 할아버지도 되게 대견해하면서 자기 진짜 손자로 받아들여 버리시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지금 저는 애가 없는데요. 최영섭 대령님 자식 자랑 하던 거 딱 보고 있으면 애 많이 낳고 싶어요. 결혼하시면 애 많이 낳으세요. 되게 행복해 보입니다.
하나 더 낳으세요, 최 부장님도. 제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은 넷씩 낳더라고요. 유일하게 셋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넷씩 낳아요. 하나 더 낳으셔야 돼요, 최 부장님. 최 감독님 빨리 집에 가셔야겠네요. 네. 집에 가도 애를 못 낳아요, 저는. 저 질문 또 드릴게요. 사실 다른 질문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감독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다른 질문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소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소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뭐 부르심.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것을 그 길에 간다는 거. 그 감독님도 보시면은 이런 영화, 문화라는 일을 하시는 소명을 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감독님께서 감독님 좀 질문을 드리려고 감독님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이렇게 영화라는 영상이라는 곳에 소명을 갖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특히 최영섭 대령님과 또 이제 바다를 품은 백두산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소명을 갖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교 자체를 혐오했던 종교 혐오론자입니다. 워낙에 개인주의자였고. 근데 이제 영화판에서 원래 한 10년 동안 영화판에서 싸웠어요. 영화판 흔히 말하는 지금 문화 권력이라고 하는 너무나 아주 속된 말로 영화계는 너무 좌경화되어 있어서 창작자들은 좌우 모든 개념을 넘나들던가 넘어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먹고 살고 조금 잘 살려고 하면은 다 타협 보고 살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왜 안 되나 하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겨먹겠지 하면서 그렇게 싸우다가 탄핵 때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전부터 이제 문화 운동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흔히 말하는 보수라는 분들한테 문화를 너무 모르시니까 이 사람들을 문화 교육을 시켜야만이 좌우의 균형이 맞겠다. 한쪽은 너무 모르고 한쪽은 너무 정치적으로 흔들려서 난 대한민국의 선진국 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을 받쳐주는 기반이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는 처참하거든요. 동남아 쪽에서도 최하급입니다. 솔직한 얘기를 따지면. 지금 먹고 살고 번지르르 하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건 아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개돼지의 삶에서 못 벗어난다고 해서 먹고 사는 놈들 개돼지 돈만 알고 뭐 이런 사람들 뭘 개돼지라고 표현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표현하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개돼지의 삶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이 삶을 지금은 당장 배고프니까 해야 되지만 넘어서서 문화를 통해서 이제 풍요롭게 선진 국민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새마을 운동도 그 두 개가 병합이 된 거였습니다. 문화와 먹고 사는 문제, 경제가 다. 근데 사람들은 문화를 버리고 우파는 경제만을 택했고 경제만을 좌파들은 문화를 선점을 하면서 완전히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화를 시켜버렸던 거죠. 흔히 말했던 그런 게 어쨌든 그건 이제 제 나중 얘기고요. 근데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얘기고 근데 왜 내가 싸워야 되지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공천관리위원 하면서 그때 봤던 그 당시에 한국당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의 모습에 환멸을 느꼈고 원래는 그놈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맨 처음에는 재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재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것을 자료를 막 조사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거다라는 결론으로 가더라고요. 이상하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감을 잡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아니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누군가는 또 계속 저한테 협박을 하고 실제 협박도 당했고 경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그냥 만들어 버렸죠. 그냥 만들어 버리고 좀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바로 새벽에 올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본으로 여행 가버린 거예요. 일본으로 여행 갔는데 깜짝 놀랐죠. 나는 그냥 그때 이제 만든다라고 해서 홍보만 좀 페이스북만 홍보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였었고 뭐 페이스북에서 그거 만든다고 해봤자 한 400~50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막 갔는데 막 그 조감독한테 문자 오기 시작하는 거죠. 막 몇만 찍었다, 10만 찍었다, 하루에 막 10만 찍었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벙찌더라고요. 먼경오지면서 일본에서 이제 3박 4일 지내고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200만 뷰 막 이상 되면서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저한테 막 콜이 들어오는 거 와달라. 이게 뭔 일이지? 아니, 지금 대한민국 보수라는 사람들이 영화 볼 사람들이 아닌데 이상하네, 뭔 일이지? 막 이러고 있다가 멍하니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러니까 솔직히 따지면 구역자들 원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고, 지금까지 내 행동의 모든 것들이 내가 봐도 멍청할 정도로 이 짓을 하는 이유가 뭐지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소명이다. 나는 몰랐지만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나한테 그 소명을 줬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언제 때냐면 저기 그 어디죠? 이렇게 갑자기 거기 하도 요즘 문 닫혀서 가지를 못하니까 그것도 까먹었네. 하도 못 가니까. 이게 어디죠? 영등포에 있는 데 있잖아요. 영등포에 있는데 갑자기 까먹었는데 영등포에 있는 데 있잖아요. 예, 영등포 거기 있는데 그 기도하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예, 죄송합니다. 그때는 아니 막 거기를 갔었는데 요즘에 하도 거기 문 닫아가지고 이제 가지를 못하니까 에스더에서 불러서 딱 갔어요. 가지고 아침에 거기 가서 이제 희사회를 하고 이제 십자가를 등지고 앞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냥 받아들였던 거죠. 받아들이고 같이 고생했던 김규민 감독 울고 있고 그 모습을 딱 보는데 그때 이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적신이 들어왔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싸웠고 돈도 안 되는데 내 돈 써가면서 했고 왜 지금 이러고 있고 왜 이런 정치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이제는 받아들여라면서 이제 오는 데까지 나한테 주었던 소명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던 거고 소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상하게 돈 안 되는 것만 들어와요 저한테. 이것 좀 해달라 오죽 했으면 저희 최 부장님이 감독님 좀 돈 되는 것 좀 하세요. 돈 되는 걸 내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하는 거죠. 지금 최영수 대리님 자서전 같은 경우에도 자서전이기 때문에 돈 된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원래 대한의 회전과 최영섭 대리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분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우리를 돈 안 벌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분한테 후손에는 우리들이 이분이 가기 전에 뭐라도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 우리한테 이렇게 막 계속 주시는데 가시기 전까지 이제는 우리도 뭔가 드리고 싶은데 뭘 드려야 되나 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한번 다 해봐야지 라고 했던 것이 이제 남욱 선생이 작년 11월 달에 남욱 선생의 그 바람의 끝에는 강이 있다 이런 강의 끝에는 바람이 있다는 시집을 내드리는 거였었고 요거 해드리는 거였었고 남욱 선생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였었고 그러니까 뭐 스케줄이 있었던 거죠. 돈 안 되는 거고 다 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그냥 하고 싶은 거고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즐겁지 않으면 못 하는 거고 모르겠어요. 그게 소명의식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저는 제 자신한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냥 이왕 받아들였으니까 그전에는 저도 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랬었는데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이제는 그냥 즐겁게 해요. 가지고 볼수 크리스찬이라는 저희 정훈 씨도 저한테 최 부장님도 저한테 막 잔소리를 해야 되면 웃으면서 넘어가는 이유가 이고 나 같은 소명이나 받아봐 그렇게 농담을 속으로만 생각하죠. 이게 그런데도 이제 뭐 교회는 안 다니고 어쩌다가 이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그냥 에스더라든가 조용한 데 가서 그냥 하늘 보면서 그냥 하느님하고 이렇게 혼자 떠드는 거죠. 그냥 하소연하고 그러고 한번 내려오고 이제 그러고 제 크리스찬 생활은 그런 수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겨 먹었던 것이 하느님이 나한테 맡겨진 거였구나라고 해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 크리스찬이야 하면 이제 주변에 제 주위 사람 다 비웃어요.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 근데 최영석 대령도 이 책을 보면 딱 그 정말 이제 얼마 안 가서 죽을 사람들한테만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그다음 하나님 믿으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가장 존경했고 이제 그 하여튼 뭐 이제 돌아갈 때가 되니까 병원을 가가지고 하나님 믿어, 하나님 곁에 가, 뭐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거든요. 감방에 있는 이제 깜빵에 간 그때 이제 정치인이었으니까 정권 바뀌면서 깜빵 갔잖아요. 면회 가가지고 교회입니다. 천당 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죽을 걸 대비한 사람들한테만 나도 하나님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다 하시는 거 보면 예, 그리고 나서 다 그렇게 또 이제 나중에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분이 자식들한테 쿠웨이트에 건너갈 때 자식들한테 성경을 받았는데 그걸 40 몇 년째 그 성경책만 갖고 다니실 정도로 네,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온 집안이 다 크리스찬. 그리고 또 그 사모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새로 단장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새로 단장한 교회에 가고 싶다 하는데 그 교회도 이제 못 보여드리고 이제 보냈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자책감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최영석 대령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저렇게 살려고 노력? 그냥 소명을 주었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최씨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질문 좀 할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책 제목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 네이버에 이제 책 한 줄 소개 같이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는 최영섭 대령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그 문장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애국의 개념은 자기의 가족들을 받아줬던 대한민국,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한 소중함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군인이 되기로 했던 것도 자기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군인이다라고 해서 그때 다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피난을 내려와서 먹고 살 데도 없잖아요. 그 와중에 혼자 호련단신 진해로 내려와서 이제 군인이 되셨던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애국은 의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산주의, 김일성에 대한 그 잘못된 것들을 봤기 때문에 아주 김일성이라면 학을 띠는 양반이에요. 거기서 책에서도 다 부드럽게 표현하는데 김일성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좀 쓰세요. 민족의 원흉 때려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쓰세요. 그 정도로 북한인 고향에 못 가는 실향민의 이런 모든 복잡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족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니까 그러니까 민족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작은 개념으로는 자기 가족이죠. 그리고 남과 북을 통일시켜야 자기의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들, 자기의 증손자들까지 이름으로 해가지고 철목 사업을 북한까지 가는 철도에 철목을 놓는 자선 사업에 온 가족이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기사와 난 게 있어요. 근데 그 침묵에 자기 손자들 이름까지 다 새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거 있죠. 고향에 대한. 그래서 언젠가 번성한 우리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때 선조들의 땅인 북한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실향민들, 그 다음에 남북이 통일돼야 된다는 관점은 그런 어르신들한테는 민족이라는 개념 아래 똘똘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통일이 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인간이든 동물이든 누군가 태어난 곳에 대한 회귀 본능, 이런 거에 똑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민족주의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내 일생 민족과 조국을 위하여 이게 했던 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영석 대령님의 그게 좀 있었다고 보고 또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당시의 필요에 의해서
또 하나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것처럼 당시 실향민들을 확실히 잡아챌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것처럼 끈끈이 이어질 수 있는 게, 예, 그 전까지만 해도 민족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권 때도 없었어요. 민족의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민족의 개념을 성립을 하고 모양새를 만들어간 것은 희한하게 그런 이제 군인들, 배운 엘리트 세력들,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서 형성이 되기 시작했던 부분도 있죠. 근데 그것이 의도적이었건 의도적이지 않았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변에는 좌우망령하고 민족에 대한 정서는 그런 이제 남과 북에 대한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은 강하게 갈 수밖에 없고, 그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했던 것도 애국과 민족 두 가지. 근데 애국은 대한민국, 민족은 가족, 이 개념으로 보면 되게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아이, 저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애국에 대해서 질문하셔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그 최대령님께서 그 정치에 계실 때 그 전라도를 챙겼다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 하에서 차기 대권 주자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들께서는 전라도 정책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챙길 수 있을까?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최 감독님도 고향이 예, 전라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최 감독님께서 그런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재형 원장님께서 그다음 최영섭 대령님께서 호남을 챙겼던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이었어요. 왜 한쪽만 챙기냐? 이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쪽 챙겨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탁월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는 뭉쳐야 되고 한쪽을 먼저 부흥시켜야 되니까 선택과 집중을 했던, 시장 경제에 정확하게 따라갔던 것 뿐이었던 거죠. 근데 당연히 소외되는 곳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뭐 호남만 생겼겠습니까? 충청도든 강원도든, 지금도 강원도는 소외받고 있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을 챙겼던 거지, 이쪽에 다른 사람이 안 챙기니까 내가 챙겼던 거죠. 남들이 안 보는 것을 챙겼던 거지, 아 호남이니까 나중을 봐서 쫙 챙겨, 이런 개념은 분명히 안 있었고, 최재형 원장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이제 호남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좀 권력을 잡고 있으니 굳이 호남을 챙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호남 정신 차려야 되고, 저도 호남 사람이지만, 근데 그것도 보수 우파도 책임이 있죠. 왜 그러냐면 보수 우파는 지금까지 호남을 두들겨서 호남의 사람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막힌 공간에서 외딴 섬으로 고립시켜 놓고 지네들 처생각만 해 하는 것도 나쁜 거죠. 자기들이 다리를 연결해주고 나와서 들어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들은 니들끼리 놀아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이쪽에서 열받지. 이씨 나가려고 하는데 딱 고립시켜 놓고 우리가 또 외딴 섬 만들어봐, 니들 언젠가 니들 당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 그런 모양새고, 이걸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을 막자라고 최영석 대령님은 호남을 챙겼던 건데 지금은 똑같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최재형 원장님이 된다라면, 아버님과 똑같은 어떤 패턴으로 간다라면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호남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라든가 지금 영남이 가지고 있는 불만, 그리고 다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남이 너무 극단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층이 아닌 지금까지 소외했던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재형 원장님이 좌우를 떠나서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딱 맞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어떤 다시 기준을 잡아야 되기도 하지만, 기준을 잡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간 그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부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으신 분이어야 되는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는 예, 뭐든 누구든 지금 대선 나간다고 깝치는 인간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냥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저는 온리 최재형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가족들이 차마 못하는 것 같은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시면 저는 다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건 좀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그런 결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내조하시는 분들, 아, 예, 그쪽에 조명되지 않은 예, 예. 그분들은 어떤 분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예, 예. 아무래도 아실 것 같아서. 예, 예. 예. 아, 저도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했었어요. 일단은 저는 두 며느님을 뵀죠. 두 며느님을 다 뵀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큰 며느님은 무서워요. 근데도 그래도 매너는 있고 편한 뜻인데 왜 무섭냐면 처음에 이제 최영수님 댁으로 이제 딱 갔을 때 영상 찍으러 갔을 때 마스크 안 쓰고 들어왔다고 막 찌려보는데 눈이 진짜 무서웠어요. 알고 봤더니 책을 읽고 나서 알게 됐는데 모든 집안 문제의 결정권을 그 큰 며느님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모장이래요.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알려면 참모장이고 자기는 육군 통합사령관인데 자기 밑에 참모사령관이 큰 며느리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오다를 주고 온 집안 식구 다 모이게 하고 컨트롤을 다 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런 집안에 온 가족이 군인 출신 집안에 큰 며느리를 하려면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포스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대신 이제 큰 아드님이 굉장히 인자하시고 되게 편안하시고, 예, 굉장히 서글서글 하세요. 진짜 그분들이 어떤 엘리트 집안의 어떤 잘 나가는 어떤 대단한 집안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저희들하고 평범한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건 최재형 원장도 마찬가지고. 둘째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며느님하고 정반대십니다. 조금만 하시고 그냥 손가락 툭 치면 그냥 넘어질 것 같은데 되게 인자하시면서도 사람에 대한 배려 있잖아요. 굉장히 그게 그 깊이감은 장난 아니에요. 가지고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기부도 하시고 챙겨주시고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도 이분이 그 사모님 그 하는 행동 패턴을 이 정도 좀 되겠거니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역이 넓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활동하시는 게 행동하시고 사람들 챙기시고 기부하시고 후원하시고 사람 돌보고 이런 모든 것들 보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러면 제가 왜 최재형 원장님을 이제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라면 최재형 원장님의 와이프, 사모님의 역할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남자, 대통령만 봤지 영부인의 모습들을 잘 못 봤잖아요. 근데 영부인들 우리가 잘 보자고요. 유경수 이후로 웬만한 영부인들 치고 다 개작설 났지 않습니까? 또 그 영부인 잘못된 걸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 대통령 되셨는데 끝이 안 좋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허구하시고 와이프 뒷돈 받은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쭉 보고 있을 때 최재형 원장이 이제 제 촉으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 좀 알려보는 게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딱 촉이 왔을 때 그때 제가 봤던 게 사모님이었어요. 네. 모르겠어요. 다른 이재명 후보의 사모님이라든가 해경공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 딱 보다가 이 사모님을 딱 보면은요,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나도 경험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른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해보면 제2의 유경수 여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내조라든가 이런 걸 다 잘하시는 분이세요. 또 그러니까 그 아이 둘 입양한 것도 그 대부분 여자들이 노를 하잖아요. 그 사모님이 요구를 해서 그것도 이제 그 봉사활동 갔다가 교회에서 봉사활동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정들어 버려 가지고 정든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최재형 원장을 다 받아들여주고 온 가족이 또 받아들여주고 그거 다 감안하면서 같이 해주고 그런 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박정희 유경수 여사의 장점 그리고 아주 냉정함 보수 우파적인 어떤 냉정함을 가지고 있는 판사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가지고 있는 냉정함까지도 다 겸비하고 있어서
그 냉정한 부분은 사모님이, 또 사모님의 그 깊은데 넓게 하지 못하는 거에서는 최재형 원장님이 잘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관리를 다 사모님이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모님하고는 몇 번 이제 그 전에 뭐 이런저런 뭐 같이 할 게 있어서 이제 봉사활동이나 이런 데서 몇 번 뵈긴 했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재형 원장이 감사원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 남편에 대한 관리라든가 대인 관계를 정리를 잘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사모님만을 봤을 때 최재형 원장은 별개를 치고, 이분은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개싸움을 솔직히 하셔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판이니까, 그 판은. 그게 아니라 밑바닥을 봤을 때 사모님의 그런 패턴을 보면 정말 믿을만하다. 가지고 이런 사람이 국격에 맞는 우리도 영부인 한 명은 좀 다시 한번 가졌으면 한다 하실 때도 최재형 원장님의 사모님한테 좀 집중을 해줄 필요성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아니 그거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까지 걸고 제가 먹으면 안 돼. 이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최재형 원장님이 그 초임 시절부터 예, 본인의 월급을 절반을 예, 기부하신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예. 그거에도 동의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요. 사모님이. 예. 그래서 동의를 하고요. 나머지 반도 조금 남겨서 계속 기부할걸요? 그러니까 이걸로 후원하고.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몸에 그냥 체득이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까 남아있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후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못 사는 사람. 그래가지고 최영섭 대령님께서는 그 나중에 후원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가족들하고 같이 할 때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도 한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굶어 죽는 아이가 분당 몇백 명씩 굶어 죽고, 우리처럼 대한민국 국민처럼 먹고 사는 사람이 인구의 20%도 안 되고 80%가 굶어 죽어 가고 있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거 나눈다고 별 그건 없겠지만 나누는 것은 그래서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가족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행동을 하시면서 하시니까. 그리고 또 최영섭 대령님의 사모님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몸으로서 그걸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벌면은 어쨌든 뭐 그렇게 돕는데 다 쓰고 허드려도 묵묵하게 본인이 장사하고 옷 내다 팔고 막 이러면서 끝까지 가족을 버티던. 예. 그러니까 근검절약이라든가 검소함이 그냥 몸에 배어 있던 거죠. 그래서 최재형 원장님께서도 아버지의 뭐 군인이라든가 군인력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검소하고 근면한 그 부분이 가장 중요스럽고, 자기 아버님처럼 그렇게 근면 검소한 걸 처음 봤다고,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번 나오세요 한번 해서 최재형 나와 이랬으면 좋겠어요. 감사원 나와, 저기 나가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예.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본인이 받아들였다라면 나오게 될 거라고 봐요.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예,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감독님께서 이 책 갖고 영화 아까 뭐 시나리오 막 300장 나왔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 책이 아니라 이 책은 아니고 대한해협해전 하나만 갖고요. 하나만 갖고. 네, 근데 이 책에는 6.25 관련된 인천상륙작전, 제2 인천상륙작전, 장사상륙작전부터 해가지고요. 충무함 간첩선 납포작전까지 막 전쟁이 관련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그나마 알려진 게 그거고, 그러니까 장사상륙작전이나 책을 읽어보시면 와 이런 전투도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6.25에서 가장 중요했던 전투들 이런 모습이 나왔고, 바다 그리고 해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손원일 제독이 해군을 제일 처음 만들고 사관학교를 만들 때도 가장 엘리트 위주로 뽑았었어요. 배우고 똑똑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시대를 좀 앞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해군 사관 생도들이 좀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당시 초창기 때. 또 애국심도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또 당시 육군이든 해군이든 군대 내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가지고 여수 반란 사건도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월북하고 해군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바꿔버린 게 최연섭 대령님이에요. 가지고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 중에서 생도 사관생 중에서 그 뭐지 대장 뽑는 거죠. 생도 대장 뽑을 때 해군 사관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투표를 뽑은 사람이 최영섭 대령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리고 싶다 해서 투표에서 뽑혀가지고 그날 저녁 때 굴려버렸대요. 빨갱이들 다 나가라고 굴려버렸대요. 빡세게. 그 정도로 공산주의랑 아주 치를 떱니다. 근데 왜 그 경험을 해봤으니까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막 그다음에 뭐 일본에서 좀 이렇게 그냥 반일주의자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일본을 굉장히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본인에 대한 존경하고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돼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대하는 자세도 일 수가 있고, 근데 이것이 뭐 억지로 막 이렇게 막 거창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니까 굉장히 쉽게 가요. 네. 그 영화 이야기, 뭐 책 이야기 됐으니까 약간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오디오북으로도 예.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오디오북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예. 오디오북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1차 마무리 딱 해서 출판사에 넘겼고요. 아마 월요일 정도에 공개가 될 건데, 이 오디오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최영섭 대령님이 이제 이 책을 내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최영섭 대령님이 아무래도 이 책을 읽을 수가 없겠다. 그냥 쭉 보기만 하시고 이제 힘이 없으시고 이럴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출판사 대표랑 저랑은 똑같은 생각했어요. 이거 이제 굉장히 외람되지만 이 책을 딱 드리는 순간 이게 됐다. 이제 와이프 있는 소풍 가야지 하면서 그냥 다 이제 그냥 바로 떠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최대한 늦추자면서 작업을 늦추는 과정에서다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가족들이 이제 좀 급합니다. 그래서 그게 촉이 왔죠. 근데 그렇다면 이 책을 읽지 못할 거다. 나올 때쯤. 그리고 최영섭 대령님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아직까지 살아계신 몇몇 분들도 책을 못 읽으실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러면 이분들이 들을 수 있게 하자. 누워 계시더라도 헤드폰만 끼워주면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게 하자. 근데 490페이지를 다 녹음을 뜬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지금 11시간 16분 나왔습니다. 참고하고 들으세요. 11시간 16분 나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최영섭 대령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한번 싹 모아서 녹음에 참여시켜보자. 그래가지고 이게 최정원 부장님도 한국지 참여를 하셔가지고 총 저까지 포함해서 25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최영섭 대령님을 존경하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단막 만들었는데 육군 대위도 있고요. 대위도 있고 전준영 천안함 예비역전회 회장도 있고 그다음에 연평해전에 고 한상국 상사였던 김하나 선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명 시의원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백수도 있고요. 백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 선별을 해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보냈으니까 이제 좀 확인해보고 아마 월요일 정도에 이제 공개가 될 텐데, 그것은 완벽하게 오디오북 깔끔하게 나온 걸 기대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또박또박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발음이 세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어떤 한 영웅의 이야기를 따라간다라는 그리고 그분한테 헌정한다라는 의미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대령님이 들으시면 그냥 웃음은 보내주시지 않을까 살짝 미소라도
예,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참여해주신 24개는 정말 감사드리죠. 중간에 한번 파일이 날라가가지고 8분이 다시 재녹음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막 지방에서도 있었어요. 막 청주에서도 오고, 막 분당 뭐 저기 어디 뭐 부산에서도 오시고 막 그런 상태라 머리가 쥐가 났었는데 아주 흔쾌하게 오셔가지고 다시 재녹음 해주신 다음에 무사히 마무리 작업 잘했고, 그분들이 오히려 더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예, 그래서 작업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행복했고, 고마웠고, 예. 그래서 월요일 날 아마 공개가 될 건데, 11시간 반짜리니까는요, 일단 차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에 딱 저장해 놓으셨다가 운전할 때라든가 출퇴근하실 때, 그때 조금씩 들으시면, 그 다음에 어쨌든 단막별로 사람들 목소리가 달라지니까 한 사람 목소리 끝나면 거기서 멈추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재미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막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한 직업의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들으시면서 이 사람이 직업이 뭘까? 이거 한번 유추해보는 재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 부장님 목소리 어디서 나오나 한번 확인해보는 재미도 있고. 아기자기한 또 나름 재미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것도 한 번씩 느껴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저도 기회 되면 그거 좀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안타깝네요. 혹시 나중에 부록이라든지 뒤에 뭐 차례에 있는 그런 거라도 있으면, 아니면 또 오디오 파일이 또 날아가시면은 네. 그때 불러주시면 제가 나중에 뛰어가도록 또 하겠습니다. 다른 영웅분을 찾으면, 예, 또 그분을 또 알리기 위한 또 작업에 또 초대를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팀 작당들의 최공재 감독님을 모시고 바다를 품은 백두산, 백두산 함 최영섭 함장님의 이야기를 네, 들어봤는데 아직까지 하실 아니요. 말씀이 있으시네요. 네. 끝맺을 때 꼭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네, 네, 이렇게 끝맺기 전에 네, 감독님의 한 말씀이 더 있겠습니다. 여기 이 책은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자서전이기 때문에 그 댁에서 자비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출판사 대표가 읽더니 이건 후손들이 이해를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돈 받고 만들 수가 없어서 만들었고, 이게 좀 책이 좀 현재에서 생각보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책을 만들면 누가 안 산다 짜증나고 그랬었는데 이 책도 안 팔릴 거다 했는데 의외로 나가고 있어요. 일반인들 좀 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인세가 이렇게 출판사에서 어느 정도 계산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바로 어제 결정이 난 겁니다. 어제 결정이 난 건데, 가족들, 큰아드님하고 상의를 해서 아버님의 유훈이든 가족의 이제 이런 걸 따라가지고 인세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 것을 갖다가 모든 인세를 갖다가 후원금으로 다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을 사시면 최영섭 대령님한테 가는 인세하고 그다음에 출판사 수익의 일정 부분을 플러스 해가지고 사회에 이제 후원금으로 다 전액 기부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부 대상자로 해서 6월 25일 날 김한나 선생하고 전주정 회장 두 사람한테 출판사가 조금 더 플러스를 해서, 아직 인세가 그 정도는 안 나왔을 텐데 좀 플러스해서,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기백만 원씩 해서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을 하시면 이제 그 수익금은 대부분이 다 전쟁 영웅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순직자분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좀 사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면 되고요. 이거 산다고 해서 저한테 떡고물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출판사 사장이 기분 좋다고 술은 한 잔 사줄 수는 있으나 술도 제가 요즘 못 먹는 상태라서 뭐 먹을 것도 없어요. 예, 홍보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책 사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또 다른 후원이 되는 거니까 이런 기부 문화, 새로운 기부 문화죠. 이게 문화 상품은 그래서 좋은 거죠. 이제 자기가 뭐 남는 것도 있고 후원도 되는 거기 때문에 트루스 포럼을 비롯해서 이런 문화 운동이 좀 일어나가지고 출판사도 먹고 살고, 예, 저도 좀 출판사한테 뽀주 좀 받고 그랬으면
꽃이 받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저희들한테 전문 용어예요. 저희들 현장 용어라고 해서.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팀 작당들의 최공재 감독님을 모시고 바다를 품은 백두산 최영섭 함장님의 일대기를 다룬 책 이야기 북콘서트로 오늘 트루스포럼 토요 모임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 속에서 애국심을 불타오르게 했던 그 대한해협해전, 대한민국을 지킨 그 해전. 우리는 잊었지만 아마 그분들은, 그 최 함장님은 대한민국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또 그 잊혀진 가운데서도 결국 이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또 많이 순국하신 그분들을 우리가 트루스 포럼이 오랫도록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최공재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